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시민들이 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강양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일상생활 속의 일화를 몇 가지 들면서 여러분들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아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모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기에 물리면 간지럽고,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류가 모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때로는 퇴치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도 전 세계에 약 2억 명가량의 말라리아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0만 명 정도는 매년 목숨을 잃습니다. 말라리아뿐만이 아니죠. 댕기열이라던가 지카 바이러스라던가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는 퇴치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중반 정도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네, 합성살충제 DDT입니다. 자, 지금은 합성살충제 DD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DDT 때문에 21세기가 되면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951년에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7,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고 또 인구도 많습니다. 그 인도 국민들을 괴롭히던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던 인도 사람들에게 DDT라고 하는 새로운 합성살충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자, 1953년부터 인도 정부가 공격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DDT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에 7,500만 명이었던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1953년부터 DDT를 살포하기 시작하자 1961년이 되니까 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DDT의 효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1948년에 DDT를 최초로 개발한 공으로 스위스의 과학자 파울 밀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요즘 사람들은 DDT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DDT를 살포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과학기술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DDT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1961년에 5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1965년이 되니까 다시 10만 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 말이 되니까
다시 5천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DDT 같은 합성살충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DDT에 대해서 모기가 내성이 생기니까 합성살충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이나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더 강력한 합성살충제를 개발을 했겠죠. 그런데 이 더 강력한 합성살충제를 개발해서 자연 생태계에 살포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정작 그 합성살충제가 죽여야 했던 모기는 자꾸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멸되지 않죠. 반면에 그 강력한 합성살충제에 야생의 조류들, 그리고 작은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 닭 같은 인간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가축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도 어쩌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DDT 같은 합성살충제의 문제를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여성 과학자가 바로 레이첼 카슨입니다. 자, 레이첼 카슨은 자신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취재 결과를 모아서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펴냈고,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DDT를 비롯한 합성살충제 그리고 현대과학기술과 환경에 관련돼서 경종을 울리는 고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런 사정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 혹은 공중보건 관계자들 중에서 DDT 같은 합성살충제가 이 모기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을 박멸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인 말라리아 예방 수단, 즉 모기를 막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기장입니다. 네. 아마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때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를 막는 가장 검증된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는 것이 바로 모기장입니다. 기원전 500년 정도에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집트 지역의 사람들은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낮에 물고기를 잡을 때 쓰던 그물을 밤에 뒤집어 쓰고 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썼던 냄새나는 그물을 밤에 뒤집어 쓰고 잤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고대 이집트의 풍습이라고 기록한 그것은 바로 모기장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모기장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를 괴롭히는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20세기에 나온 과학기술의 산물인 합성살충제가 아니라 인류가 2500년 전부터 사용해온 모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신의 혹은 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때로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과학기술이 뜻밖에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궁금한 대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현재도 DDT와 같은 합성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DDT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합성 살충제 중에서 이제 DDT 경우에는 그것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용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일부 나라 중에서는 DDT를 사용하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DT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합성 살충제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 합성 살충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합성 살충제가 인체라던가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합성 살충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합성 살충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연에 살포한 합성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혹은 농민들이라던가 혹은 동물들에 미치는 영향들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반면에 합성 살충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합성 살충제를 자연에 살포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 아니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즉, 바닷물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시설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은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건설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수돗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최근에는 그냥 연구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시설이 담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인근 바닷가에서 50만 톤 정도의 바닷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흡수한 50만 톤의 바닷물에 높은 압력을 가해서 필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필터를 지나갈 때마다 역삼투압 원리라고 하는 과학 원리에 따라서 크기가 큰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제거된 순수한 물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거대한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통해서 바닷물을 걸러서 담수를 만들어내는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비싸고 거대한 시설은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까 인근 바닷가에서 흡수한 바닷물에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가지고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높은 압력을 가해서 필터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하루에 이 시설이 사용하는 전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 800가구 정도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시설인 셈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수인성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생명을 잃습니다. 깨끗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억 명 중에서 더러운 물을 먹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 다수는 10세 이하 혹은 5세 이하의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손쉽게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를 개발한 곳입니다. 자, 이 라이프 스트로는 필터를 갈아주지 않아도 1년 동안 약 700리터에서 100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할 수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정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트로 하나만 있으면 1년 동안 굳이 필터를 갈 걱정을 하지 않고도 최소한 식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위스에서 개발한 이 라이프 스트로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구호단체나 혹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구매를 하죠. 그럴 때는 단가를 2달러에서 3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자, 우리는 방금 앞서서 약 2천억 원을 들여서 하루에 4만 5천 톤 정도의 담수를 바닷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대량 구매하면 2,000원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라이프 스트로도 보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깨끗한 물을 접하지 못해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프리카 같은 곳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은 2천억 원짜리 해수 담수화 시설일까요? 아니면 2,000원짜리 라이프 스트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에게는 2천억 원짜리 해수 담수화 시설이 아니라 2,000원짜리 라이프 스트로가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은 대개는 크고 복잡하고 그리고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복잡하고 비싼 최신의 과학기술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자,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웃들에게는 최첨단의 정수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훨씬 작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가격도 싼 라이프 스트로가 훨씬 더 필요한 과학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이웃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싸고 단순하고 그리고 크기도 작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시도를 하는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의 흐름을 흔히 적정기술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학기술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과학기술이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보완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